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고명한님의 어느 날 중년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중에서 60만 원을 쓰던 날, 소유에 대한 직관 읽겠습니다. 60만 원을 쓰던 날, 갑작스러운 아빠와의 이별은 생애 처음 찾아온 위기였다. 내 삶의 다른 한 축이었던 엄마마저 당시에는 모든 목적과 의지를 내려놓으신 상태였다. 두 개의 좌표를 모두 잃어버린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혼란을 경험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를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데, 별들이 사라져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만 상황이었다. 일상은 방향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마음은 헛헛하여 늘 무언가로 채우고 싶었다. 만기가 된 줄 모르고 계속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았던 돈 60만 원이 적금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확인한 것이 이때였다. 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수중에 들어오면 꼬박꼬박 저금하던 나였지만 그 돈은 왠지 길거리에서 주운 공돈처럼 느껴져 몽땅 어딘가에 쓰고 싶었다. 물욕이 내 안에서 솟구친 것은 처음이었다. 움켜쥔 돈으로 처음 구입한 것은 백화점에서 발견한 5만 원짜리 스커트였다. 지끄무니 스커트를 걸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 왠지 근사해 보였다.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넋을 놓은 내 모습이 싫어 한동안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새 옷을 걸치니 예전보다 한결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스커트에 어울리는 니트 스웨터를, 옷에 어울리는 신발을, 내 얼굴을 꾸며줄 화장품을 하나하나 사들이며 60만 원을 모두 써버렸다. 한번 짚혀진 불씨는 60만 원을 써버린 것으로 사그라지지 않았다. 며칠간의 지출이 욕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었다. 어떨 땐 내 모습이 싫어 그걸 감춰줄 옷이며 신발을 샀고, 또 다른 땐 내가 사는 곳이 싫어 주방 도구와 장식품을 샀다. 하지만 웬일인지 물건으로 집을 채우고 손에 넣고 싶었던 옷과 신발로 몸을 치장하는데도 내면은 늘 허기를 느꼈다. 물건을 받아들이던 순간 느끼는 잠깐의 희열이 있을 뿐 어떤 물건도 삶을 채워주지 못했다. 조르주 페렉의 3일들 속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욕망의 크기에 압도당해 주어진 풍요로움에 질식해갔고, 진정한 즐거움이 부족했고, 삶을 사랑하기에 앞서 부를 사랑했다. 사계절을 통틀어 옷 몇 벌만으로도 좋겠고, 학생으로서 욕심내야 할 것은 학문을 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외모 가꾸기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과거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 안에 침잠하는 시간을 사랑했던 영혼도 침식되어 갔고, 자꾸만 찝찝하게 달라붙어 불쾌함을 주는 마음의 습기는 늘 가시지 않았다. 아빠의 죽음으로 내 인생은 변화가 아닌 변이를 일으켰다. 극적 변이 앞에서 오랜 시간 헤매다 보니 주변인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왔다.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옮겨갔던 것이다. 자꾸만 곁눈질로 주변을 헛깃거릴 일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은 내 눈에 비친 많은 이들의 시선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향해 있으며 나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타인의 시선은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였다.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져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삶을 덧칠했다. 하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일상화된 환상이었다. 아이러니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결점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절망하고 결점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소비를 하는 과정의 반복이었다. 결핍과 결점을 느끼는 것이 비단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보편적인 시각에서 풍족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결핍의 형태는 더욱 복잡하게 비틀어져 있는 것을 목도하곤 했다. 과실을 의해 겹쳐두른 장막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얇은 장막 하나가 벗겨질까봐 여태껏 만들어온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들의 기준점은 평범한 이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어떻게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함으로써 싹트는 상대적 열등감이 존재했다. 우월감은 또 다른 형태의 열등감이 발현되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탄생한 결핍은 소비로, 그리고 가식적으로 한껏 꾸민 말과 행위로 드러나곤 했다. 그렇게 몇 년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열등감을 마주했다. 평범한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느끼고 한없이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하다 고꾸라져 버린 친구. 충분히 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빚을 지다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에게도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준 지인. 우월감과 명예욕에 압도당해 과시와 소비로 정체성을 끊임없이 표출하려는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았던 자아를 상실하고 나의 근본을 바깥에서 찾으려 했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중히 여겼다. 때로 자아는 타인을 통해 타자화되는 변질의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타인을 통해 내 모습을 반추하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의도치 않게 맞닥뜨린 나와 주변인들의 자아 왜곡, 변질, 붕괴 과정은 현재 나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해주었다. 각자의 배경과 사연은 다를지언정 모든 경우의 공통적인 원인은 결핍감과 열등감에 있었으며 그것들이 삶에 미치는 폭발력은 무척이나 컸다. 소유에 대한 직관. 고등학생 시절 문학 과목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책 읽는 것은 좋아했지만 왠지 시험과 연관되어 읽어야 하는 소설은 읽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시절 문학책에서 읽었던 손창섭의 잉여 인간은 조금 예외였다. 이야기 자체가 재밌기도 했지만 잉여, 그것도 잉여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신선했던 것이다. 그걸 나만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소설 속에서 표현되는 잉여 인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본래 잉여라 부르는 것들은 쓰고 남은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삶을 위해 물건들을 비우고 정리하며 깨달은 사실은 내가 가진 물건들 중 대부분은 잉여라는 것이다. 핵심 20%가 전체 80%의 부를 창출한다는 파레토의 원칙도 있다지만 내 소유물의 불균형은 그보다 더욱 심각했다.
오직 10%만이 실제 사용 횟수의 90%에 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90%는 모두 잉여인 셈이다.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문득 궁금해졌다. 분명 필요하다 생각해서 구입했을 물건들인데 왜 지금은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을까? 원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필요한 것과 사고 싶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편리와 필요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람의 심리는 간사해서 현혹된 물건에 용도를 이리저리 갖다 붙여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정당화하곤 한다. 꽃문양 접시로 테이블 세팅을 했을 때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니 균형을 잡아줄 흰색 접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아닌 이상 가정에서 완벽하게 식탁을 세팅해야 하는 일은 드물다. 꽃무늬 접시든 흰색 접시든 둘 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사고 싶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 적당한 구실을 찾을 뿐이다. 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주방용품의 경우 편리함을 앞세운 신기한 도구들이 참으로 많다. 나 역시 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조리 시간을 단축할 것이란 착각에 빠져 구입한 것들이 제법 있었다. 참깨는 그저 다 만든 음식 위에 보기 좋게 솔솔 뿌리는 것이 전부인 내가 전동 깨가리는 왜 필요했을까? 이 또한 돈가스 소스에 넣을 깨를 가를 때 분명 필요한 도구라며 내 안에서 구입할 이유를 굳이 만든 것이지만 실제 돈가스를 직접 만든 일은 거의 없었다. 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아무리 편리해도 그건 그저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필요와 편리 그리고 욕구는 물건을 구입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중요 요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애착을 갖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결국 생활에서 늘 두고 쓰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나는 시행착오와 후회라는 후된 매질을 당하며 서서히 깨달아갔다. 필요가 넘치면 편리를 원하고 편리가 차고 넘치면 욕구가 꿈틀대며 욕구가 과잉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잉여가 된다는 사실도. 하지만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알아차려 지혜롭게 구분하는 능력을 한순간에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삶의 애정을 가지고 잘 관찰하다 보면 서서히 나와 가족의 생활 습관을 파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필요와 불필요를 판가름하게 된다. 충동적으로 구입했던 불필요한 것들을 내다버리는 고통. 반대로 필요했던 것을 잘못된 판단으로 내다버린 후에도 겪어봐야 물건에 대한 직관이 생긴다. 시행착오의 경험과 연륜, 나와 삶에 대한 애정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안목이 생겨 물건을 선택할 때나 비울 때 모두 후회가 없다. 결국 나는 고통스러운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 직관을 갖추기 위한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한편으로는 잉여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인지 고민하게 된다. 없을 때를 대비하여 갖춰둔 필수품의 여분 또한 잉여에 해당한다. 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을 갖추고 살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쓰고도 남을 것들이 있을 만큼 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되 갑작스레 필요할 때 허둥대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잉여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학창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장난처럼 잉여 인간이 되지 않도록 존재로서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